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 미국 경기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유럽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축소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죠. 삼성전자의 2.2조 원대 규모 자사주 매입에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도세로 인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미국장은 휴장했고 유럽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우리 시장 어떤 흐름을 보일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석유수출국기구 오펙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회담에서 끝내 감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일단 내년 6월에 모여서 감산 여부와 전반적인 정책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죠. 따라서 앞으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하락해서 $30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감산 합의 불발에 따른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글쎄요. 질문이 너무 어렵네요. 네. 예. 그걸 제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일단 먼저 드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지금 현재 이게 감산한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유가가 아니라는 걸 갖다 오펙 회원국들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국면인 것 같고요. 지금 어쨌거나 이 유가가 이 정도까지 내려간다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월가에서 아주 성급한 전망은 $40대가 아닌 $30대. 그것은 거의 배럴당 $140대에서 33불까지 떨어졌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의 유가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유가가 그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다른 원자재 가격이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인 이 디플레 압력을 갖다가 더 심화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의 혈안이 된 것이 디플레 심리를 갖다가 경제 주체들의 디플레 심리를 갖다가 퇴치하고 인플레를 다시 살리겠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연 진짜 디플레는 나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의 1929년 30년대 초반에 그 대공황 같은 경우를 떠올린다면은 이 디플레에 대한 공포는 상당합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만약에 집값이 팍팍 오른다. 기름값이 올라서 리터당 지금 이렇게 우리가 1,600원대 기름도 넣고 있습니다만 기름값이 리터당 2,000 몇백 원, 3,000원대 이런 식으로 가는 세상하고 지금 같은 경우하고 즉 그러면 저렇게 중앙은행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물가는 오히려 하락하고 그런 부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좀 우리가 메인 언론들에서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인플레 디플레 논란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과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펙 저 친구들이 왜 저러는지는 저 친구도 속을 알 수가 없네요. 아마 합의해봐야 지킬 놈 없다고 서로 못 믿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난주 중국의 깜짝 금리 인하에 이어서 ECB 드라기 총재가 뭐든지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늘 12월 4일 ECB 통화정책회의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내 국채 매입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유로존 국채 수익률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질 모습입니다. 자, 12월 ECB 회의에 대한 전망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분석해 주시죠. 그래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작가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어렵고 너무 포괄적이네요. ECB에 드라기가 뭐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이 많이 좀 지쳐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당장 12월 초 정책회의 때 이렇게 포괄적인 전면적인 QE 조치를 갖다가 내놓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22 부총재 같은 사람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내년 가서 그런 얘기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2 관련해서는 거의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되어가고 있고 드라기 총재의 그 애드립도 이제는 좀 식상한 면이 있어서 뭐 유로달러의 움직임이나 유럽 증시의 움직임 같은 경우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고 합니다만 유로달러의 움직임만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드라기의 말에 신뢰도 하지 않을 뿐더러 또 한 가지 막상 미국처럼 발행시장에서의 국채 매입분을 그대로 흡수하는 미국식 QE까지 독일이 독일이 오케이 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높지 않습니다만 설령 그렇게까지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진정 유로 약세로 이어질 부분인지 그런 부분도 어렵다는 얘기죠. 김동현 앵커님, 제 얘기 이해 못하시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달러원 환율은요 1,100원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1,098원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달러엔 역시 숨고르기 상태로 117달러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외환시장 전망과 함께 레인지 좀 살펴봐 주신다면 어떨까요? 롱들이 버티고 있다가 이제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로지 우리나라 환율 지금까지 온 것을 수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달러엔에 동조화됐던 그런 흐름이 120엔 근처까지 올라오는 그동안에 우리가 1118원도 한번 찍어보는 그런 흐름이었다가 달러엔이 또 이렇게 밀리면서 결국 이제 롱들이 지금 이제 최대한 버티다가 조금씩 털어내면서 차익 실현 내지는 손절, 롱스탑 이런 식으로 해서 밀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까지의 어떤 달러엔만 쫓아가는 그 흐름 거기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고 달러엔이 지금 잠시 조정받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우리 환율도 밀리고 있는데 엔이 이른다고 해서 100엔 쪽으로 갈 달러엔도 아니죠. 그 말은 우리 환율이 다시 또 천원 아래로 갈 환율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의 오버슈팅에 대한 조정 차원에서 지금은 좀 환율이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그 정도까지 이렇게 지장이 보입니다. 네, 국채, 환율 다 정말 모두 어려운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관심주였던 심택이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어서 무승부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체 승률은 41승 38무 26패가 되셨는데요. 자세한 AS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참 종목이 잘 안 갑니다. 계속 빠지는 것도 아닌데 이게 참 요번 일주일 동안에 조금 오르고 해야지 이제 시청자분들도 기분이 좋으신데 그 일주일 자체가
이게 뭐 손실을 보는 건 아니고 항상 미적지근하게 움직이다가 항상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이 나는데요. 그래도 좀 더 저도 방송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그리고 빨리 오르고 싶은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안 빠지는 게 어디예요?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은 긍정적인 관점 그리고 즐겁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택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심택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쩜 참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맞죠? 이게 어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자, 이게 옆으로 그대로 그냥 옆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옆으로 그냥 뭐 무작정 가는 모습이고. 자, 참 이게 방송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옆으로 봉만 그냥 5개가 섰습니다. 우리가 한번 본다면 하루하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점 자체가 조금 나타날 수는 있죠. 그래서 뭐 단타했으면 여기도 뭐 여기 뭐 그렇게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지금 이 자리에서 홀딩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판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이 종목이 오늘 날아갈지 내일 날아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곧장 날아갈 것처럼 보이더라도 한 달이 또 횡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갈 종목이 간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도 저는 최대한 타이밍을 조금 빨리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4년 걸리는 분들도 있죠. 그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낫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심택 일주일 지났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2.4% 수익입니다. 좀 더 보유를 하세요. 좀 더 보유하시면 5% 그리고 그 이상 꼭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 고점 자리 자체를 강하게 또 돌파하는 모습이었고 하단에 보시면 수급에 대한 손바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세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송에서는 아쉽게 무승부가 되었지만 심택이라는 종목 꼭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심택 AS까지 해주셨고요. 이제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 소개해 주셔야 되겠죠? 예, 우리 투자증권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종목이 상당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뭐 3시간 반 봤어요. 3시간 반 봤는데 어차피 뭐 이 종목도 괜찮은 위치 권역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증권하고 NH 농협증권하고 합병을 합니다. 합병 기산일은 12월 31일 말일자 기준으로 합병 예정일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 자본 규모로는 업계 1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에 대한 예탁 금액으로는 업계 2위가 됩니다. 자, 우리 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 두 회사 다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회사들이고 이 두 회사들이 합병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점포수는 전국에서 우리 투자증권이 제일 많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가까이 좀 더 다가올 수 있는 증권사가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농협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대부분의 중소도시에서는 농협이 자산 규모가 가장 높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어르신분들의 농협에도 많이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그 농협 안에 그 뭡니까 이게 직급이 올라가죠. 그 직급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 그 부분 자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농협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증권과 이 NH농협증권의 합병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자기 자본에 대한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진다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증권사들이 대부분 다 어려워요. 뭐 삼성증권도 마찬가지고 대우증권 마찬가지고 대신에 이제 소형증권사 됐죠. 자, 유진도 마찬가지. 다 증권사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증권사들 안에서 이 증권사들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예,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돈을 굴릴 돈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 굴릴 돈이 없으니까. 계속적인 영업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맨들이 상당히 힘들죠. 구조조정의 여파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만큼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율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자기 자본에 대한 규모가 많은 회사, 그런 회사에서는 좀 더 수익성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증권사가 다 어려워요. 하지만 그 정부에서 꾸준히 나오는 정책이 뭡니까? 거래 활성화 대책, 그리고 증권업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왜 나라에서는 이 증권업종을 살려야 될까요? 금융이라고 하면 증권을 빼놓을 수가 없고 분명히 거기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증권이라는 업무거든요. 그럼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거래 활성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년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30%대로 변동이 커집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대신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증권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자, 시중 금리가 또다시 한 번 더 1%대까지 낮아졌다는 얘기가 나왔죠. 예금금리도 마찬가지고 대출금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은행에서의 예치를 해놓는다는 것은 그냥 예치일 뿐입니다. 거기에서 좀 더 투자 자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증권업종도 다시 한 번 더 크게 활기를 부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100% 만드는 차트라고 하면, 자, 우리 투자증권의 이런 차트는 이제 96% 점을 한 개 덜 찍었는 차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고가 권역 자체로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신고가를 내줘야 되는데, 지금 자리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조금 내려왔죠. 그러면 앞에 있는 물량 자체를 흡수를 하더라도, 자, 다시 지우고 한번 같이 볼게요. 예. 자, 여기까지밖에 흡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서 가장 큰 거래량이었던 이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 매물 소화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갭 하락이 나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앞에 있던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흡수가 되는 상태죠. 이 거래량, 그리고 앞에 있던 이 거래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박스권을 이룰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게 박스권을 이루냐 하면 여기 하단이고, 상단 같은 경우에는, 자, 앞서 있던 자리, 자, 이런 자리죠. 예, 13,000원을 돌파 못했네요, 아직. 이 자리 자체랑 같이 박스권, 작은 박스권을 이룰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가에서 꾸준히 지금 올라가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 봤을 때 이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 투자증권 매수가는요, 시초가, 그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11,450원짜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로는 우리투자증권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내일 모레 단독 강연에 있으시죠? 네. 여의도에서 저 혼자 강연을 합니다. 혼자 하는 이유는 있겠죠. 자, 11월 30일 오후 2시 여의도역 2번 출구입니다. 2번 출구에서 하나대투증권 본사 10층입니다. 오셔가지고 소중한 시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1월 28일 금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오늘도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관망세가 오늘 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어저께 상승폭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1990포인트 정도만 확인을 하고 보합 정도에서 마감이 됐죠. 삼성그룹이 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약간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를 좀 확인을 하면서 접근을 하자. 그래서 무리하게 주식 비중을 확대시키면서 주말을 마감하기보다는 또 미국 증시도 반일 정도밖에 개장을 안 하죠. 금요일 오늘 이벤트가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한 0.2% 정도 상승해가지고 547포인트 형성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은 동일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선물 지수를 좀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베이시스가 좀 약하게 작용을 하죠. 이제 뭐 만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선물 베이시스가 뭐 지금은 뭐 강하게 발생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선물 베이시스의 동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미결제 약점 동향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서 특히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이제 좀 어떤 조건이 선물 매매 관련된 조건이 강화되기 때문에 예탁금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선물 시장에 좀 방향은 조금 어떤 움직임을 다르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좀 바라보시자. 그래서 선물 예탁금의 움직임 동향도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환율적인 부분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1098원대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올라왔습니다만 1100원대 정도에서 이제 어떤 이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00원이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다시 뭐 1120원이나 113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1100원 이하로도 갈 수 있다는 거. 일단은 뭐 말씀드렸던 1120원 정도는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110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서로 간의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53% 상승한 17,340.16엔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1.82%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는 소폭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한국전력도 좋은 모습인데요. 특히 한국전력 오늘 3% 넘는 급등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그동안 좀 약발이 다 했나요? 2%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소폭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네이버, 현대모비스 나란히 모두 좋은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기아차와 SK텔레콤, KB금융은 나란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입니다. 다음 카카오 오늘 1% 넘는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0.5%가량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소폭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동선은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 소폭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CJ E&M은 소폭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업종별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뭐 양시장 다 분위기는 좀 좋게 시작을 했죠. 대형주 좀 살펴보면 전기가스, 그러니까 유틸리티 쪽이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IT, 이제 운수창고, 제조, 소형주, 의료정밀, 음식료, 비금속 광물 이 정도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전기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연말로 갈수록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한국전력이 2.7% 정도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서울가스가 0.7%, 대성에너지 0.6%, 한국가스공사 0.5%, 삼천리가 0.37% 상승 중에 있습니다. 전기전자 섹터를 좀 보죠. 전기전자 섹터 일단 뭐 소비 시즌 맞물려서 제일 좀 관심이 많은 섹터가 되는데 광전자, 동부, 휴니드
하이트론, 삼성전자가 또 2% 가까운 상승폭 이어가고 있고요. 이필름, 이스페타시스, 대한전선, THN, 가온전선, 유양DNU, 신도리코, 대덕GDS, SK하이닉스, 그리고 일진전기, 자화전자, 일진디스플레이,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 강보합권에서 좀 시작을 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운수창고도 오늘 좋은 모습인데 역시나 유가 하락 안정화 이 부분 때문에 항공주가 또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네요. 대한항공이 2.87%, 아시아나항공이 2.77% 오르고 있고요. 해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름을 연료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가 분명히 비용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많죠. 대한해운, 페노션, 인터지스, 흥하해운, KSS해운, 현대생선 모두 강보합권 또는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정밀 쪽은 KC텍, 우진이 강보합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음식료도 좀 플러스 전환이 됐네요. 음식료 업종을 좀 한번 보죠.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CJ제일제당이 2%, 사조해표가 1.7%, 삼양사 1.4%, 오뚜기 1.3%, 사조대리, 삼릭식품, 삼양제넥스, 서울식품, 사조시푸드, 대한제분, 보혜양조, 샘표식품, 동아원 같은 종목들, 대부분의 음식료 업종들의 종목들이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약보합권에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음식료 업종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 약보합 또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고요. 오히려 코스닥 시장으로 좀 한번 가죠.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가장 강하고요. 컴퓨터 서비스, 종이 목재,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출판 매체 목재, 디지털 콘텐츠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도 있는데,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다음 카카오가 1.5%, KTH, 사람인 HR, 가비아, 예스24, 다나와, SK컴즈 모두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컴퓨터 서비스를 좀 한번 보죠. 컴퓨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텍셀레트컴이 6.2% 정도 오르고 있고요. 오픈베이스, 한일네트워크스, 현대정보기술, 정원NC스, 인성정보, 큐로컴, 경봉 KCS, 대신정보통신, 코닉글로리 같은 종목들 전부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이목재가 또 강하네요. 동아기업이 2%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삼보판지, 그리고 산성 LNS, 크린앤사이언스가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소프트웨어 쪽도 뭐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쪽이 좀 섞여 있는 데인데, 그리고 게임주들도 있죠. 파티게임즈가 8%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플레이위드 6.8%, 한국전자인증이 5.5% 정도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조이맥스, 지어소프트, 웹젠, 나온시큐어, 오픈베이스, 한비소프트, 한일네트워크스, 데브시스터즈, 모바일 게임주들이 오늘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판 매체 복제는 예림당이 2%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능률교육, 이퓨처, 로엔, 양지사, JMI 상승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음원 관련주, 콘텐츠 관련주, 게임 관련주 다 섞여 있는데 역시나 강하죠. 게임주들이 오늘 모바일 게임주들이 강하고, 최근에 콘텐츠 업체들 강한 부분들, KT뮤직도 0.4% 정도 상승폭 보여주고 있네요. 음식료, 일반 IT, 코스닥, 신성장, 통신서비스, 금융, 오락문화 대부분의 코스닥 업종은 오늘 강보합권 또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도 공세에 하락 전환된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양 시장 모두 매수해주고 있네요. 네, 코스피 시장이 외국인은 조금 매수를 좀 보여주고 하는 것 같아요. 한 150억 정도 마지막까지 조금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들이 오히려 더 많은 매도 물량 쏟아내고 있죠. 투신을 중심, 투신하고 금융들이 약간 증권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약간의 이제 2,000포인트가 다가오다 보니까 또 펀드 한배 물량이 좀 있는 것인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감이 좀 작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급은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보신다면 어저께 뭐 조금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선물 쪽을 중심으로 5,000 계약이 넘는 승리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선물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12월 장세는 11월 달처럼 조금 더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일단은 오늘 13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스닥 자체가 반등 자체가 코스피랑 비교하면 조금 미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좀 더 강한 매수가 유입이 되는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기계 쪽하고 운송 장비 그리고 운수 창고 쪽은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기전자, 전기가스업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아무래도 삼성 관련된 매수가 좀 강하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전기가스업이라면 이제 배당 관련해 가지고 좀 매수를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기계 쪽은 기간도 좀 많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다시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원 60전 상승 출발한 모습인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어제 종가 대비 2원 60전 상승한 1,101원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서요. 1,102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환율은 상승해서 1,100원을 중심으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금융시장이 휘장이었던 가운데 달러엔 환율이 117원대 후반으로 상승한 것이 오늘 원달러 환율의 상승 흐름을 이끌고 있는데요. 런던 여기 환율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100원 75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 65전을 감안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098원 40전보다는 약 70전 정도 상승한 수준이었습니다. 어제 오펙 회의에서의 감산 불발로 유가가 68달러대로 급락한 가운데 원유 관련 결제 수요 축소 등 향후 달러 공급 우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확대 가능성에 따른 달러 매도 심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N1 재정 환율 하락에 따른 경계감에 1,090원대 후반에서 강한 지지를 받았고요. 또 달러엔이 오늘 다시 상승함에 따라서 오늘 달러원 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상단을 제한한 가운데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097원에서 1,103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유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오펙 감산 합의 실패 소식에 일제히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호텔 신라는 인천공항 임차 면적을 축소한다는 우려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H에너지화학은요. 3분기 순이익이 22배 급증한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정유주들이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사실 중국 기대감 때문에 정유주들이 좀 폭발적으로 올랐던 부분들 있었는데 이제 오펙의 감산이 좀 불발되면서 약세 흐름으로 완전하게 좀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전일이었죠. 12개 산유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펙. 이 오펙 내에는 주요 이 원유 생산국 6개국이 참여해 있는 걸프 협력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걸프 협력 내에서 실질적으로는 오펙 이전에 이 주요 6개국들이 감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날이 아닌 전날부터 이 감산에 대한 불안감들이 일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주요 산유국 6개국이 안 한다는데 주변국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펙 석유 장관 회의에서 하루 평균 3천만 배럴인 산유량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유가가 반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바뀌었죠. 왜 반등하기가 쉽지 않냐? 감산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이 가격 결정 모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초과가 돼야 가격이 상승이 되는 거고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은 분명히 하락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수요는 줄어들었고 공급은 그대로.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세계 경기의 둔화 때문에 원유 소비량이 줄었고 또 미국의 셰일가스의 공급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급락을 했고요. 결국에는 감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유가 하락을 방어하겠다.
이 부분이었는데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 런던 석유거래소 뭐 일명 ICE라고 하는데 ICE에서 이 북해선 브렌트유 1개월물 가격이 장중한테 배럴당 74.36달러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브렌트유 가격이 75달러 아래로 떨어진 게 2010년 9월 이후에 4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년 전보다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경기가 세계 경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유주들이 동반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반대로 이제 경유주가 안정이 되면 반대급부들이 생기죠. 이 정유 가격 유가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포트폴리오상으로는 좀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 유가 하락 전 단계, 그러니까 중국 이슈 이전 단계 가격이 8만 원 초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도 8만 6천 원 이 정도 수준에서는 뭐 공략을 좀 고민해 볼 수도 있다. 오히려 뭐 만약에 8만 원 초반대 오면은 저는 지금 SK 이노베이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의미는 정유주들은 한 번 더 조정을 받으면 좀 매수권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을 노린 거죠.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좀 한 번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종목은 호텔신라인데 인천공항 임차 면적 축소 우려 때문에 또 오늘 하락이 나오네요. 28일부터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신규 특허 신청이 시작이 됐고요. 중견 중소기업에도 문호가 개방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호텔신라가 쓸 수 있는 임차 면적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호텔신라의 주가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다른 증권사에서는 이 임차 면적이 소폭 줄어드는 부분이 그렇게 썩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 신라 면세점의 그 브랜드 파워는 뭐 그렇게 약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신라가 운영하던 이 탑승동 쪽의 DF8 구역을 포기를 하면 임차료의 절감 효과가 오히려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탑승동 쪽에 DF8 구역을 포기를 하게 되면 임차료 절감 효과는 단기적으로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매출에 있어서의 영향을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이슈라는 부분은 분명히 맞다. 그리고 호텔신라 측에서 어떤 대책들을 좀 강구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SH에너지화학인데요.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개선 이 부분이 또 나왔죠. 현재 영업이익 60억, 전년 동기 대비 300% 증가를 했습니다. 3분기 순이익은 22배 급증했고요. 3분기 매출액이 593억 3,887만 원, 순이익 50억 7,707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했는데, 매출액은 한 8% 정도 성장했고요. 영업이익 300%, 순이익이 2280%. 뭐 거의 엄청난 실적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 상승을 좀 이뤄냈고, 주가 상승이 지금 12%, 근데 중요한 게 이제 1240원대, 직전 고점이 1270원대까지 굉장히 좀 많은 매물대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타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물대 돌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실린 거래량을 보면 돌파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여담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던 삼성전자, 오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쿠쿠전자는 3분기 수익성이 하락했다는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3분기 실적 부진의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뭐 2조 2천억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뭐 차익 매물이 좀 쏟아졌습니다만은 뭐 많이 올라왔고, 오늘도 좀 강세를 띠고 있는데, 다만 이제 자사주 매입이 뭐 다는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를 관심 있게 보는 것이지, 자사주 매입이 뭐 실적 개선이나 어떤 새로운 성장성을 담보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좀 단발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뭐 어저께 같은 경우 연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한 130만 원 정도 돌파를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서서히 또 이제 4분기 실적, 어닝 시즌에 대한 어떤 이제 시장 전망치가 조금씩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또 내일,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하고 내일하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뭐 판매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인기도 이런 부분들도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다음 주에 좀 확인을 필요하다라는 거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쿠쿠전자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좀 급락세 나왔다가 낙폭을 그나마 좀 줄이고 있는데요. 매출이 한 1442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170억 정도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어요. 아무래도 렌탈 사업 부분이 적자로 전환됐거든요. 쿠쿠전자가 그 렌탈 부분 쪽을 상당히 좀 키워 나갔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적자가 됐다는 부분들, 내수 소비 심리 감소, 그리고 아무래도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신제품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러한 부분들은 한 번 정도는 겪어야 될 내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고 있는 걸 본다라면은 시장에서는 단발성으로 좀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쿠쿠전자가 쉽게 올라가기에는 만만치 않다라는 걸 확인하시면서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관리에 좀 충실하시면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포스코 ICT가 같은 이유로 급락세가 나오고 있어요. 매출이 한 2,529억 정도, 영업이익 70억 정도 발생했는데 뭐 앞에서 쿠쿠전자는 1,400억 매출 발생하고 영업이익 170인 것에 비해서 포스코 ICT는 거의 한 2배 가까운 매출을 보여주고도 70억밖에 영업이익을 보이지 못했죠. 이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이 좋지 못하다, 장사를 뭐 헛장사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비철강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새로운 먹을거리라 생각을 했던 뭐 LED라든지 스마트 그리드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올 초에 다른 LED 업체들이 조금 꺾여 나갈 때도 포스코 ICT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왔었는데 뭐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을 실적으로 보여줬고 그것이 이번에도 좀 반영이 되면서 다시 신저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낙폭을 일부분 줄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적으로 좀 더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리스크 관리하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손실이 크게 좀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일부분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 유가 하락에 항공주들이 활짝 웃은 모습입니다. 실적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동원산업은 자, 어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유가 하락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크루셜텍은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하이얼과 손잡고 홈쇼핑 시장을 겨냥한 스마트 TV를 공동 출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뭐 정유주들은 오펙 감산 합의가 실패되면서 유가가 반등을 안 한 부분은 분명히 제가 악재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급부들은 이제 유가가 약세가 되면은 좋아지는 업종 대표적으로 이제 그 항공주인데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예림당, 뭐 이런 저가 항공 그리고 또 뭐 프리미엄 항공들 일단 다 좋고요. 다 좋고 AK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 이 항공주들은 이 제트유 그러니까 연료를 사용하게 되죠. 결국에는 연료가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연료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성은 떨어집니다. 근데 연료비가 하향 안정화돼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수익성 개선이 있겠죠. 항공주들은 최근에 그런 어떤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단기적이 아닌 당분간은 이 유가 하향 안정화가 트렌드로 잡힐 수 있다라는 또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감. 거기다 플러스 최근에 탑승률과 수송률들이 생각보다 괜찮다. 또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나 일본 쪽으로 여행객들이 단기적으로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엔저 현상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 명절을 통해서 요오쿠라고 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또 한국을 또 방문하는 이 관광객 수가 많아졌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항공주들이 좋았던 부분, 그리고 또 많이 빠져 있었죠.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 충분히 있었고, 그래서 3분기에 괜찮은 실적들을 내놨고 4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들은 당분간은 좀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꼭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뿐만 아니라 이 저가 항공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예림당이라든지 AK홀딩스 같은 회사도 꼭 잘 봐두셔야 된다.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게 이 고가 항공 이런 쪽이나 저가 항공을 모두 두루 섭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동원산업입니다.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억가 약세 그리고 유가 하락 이 두 가지가 좀 겹쳐 있는데, 이제 동원산업의 실적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여가와 유가인데, 어가 같은 경우 올해 7월 톤당 1,800불을 고점으로 해서 현재 한 1,200에서 1,250불 정도의 이 밴드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치로 보면 4년 내 최저 수준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밴드 하단까지 좀 내려온 거죠. 그럼 결국에는 여가가 바닥에 도달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결국 어가는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많은 거죠. 그리고 국제 유가의 하락 이런 부분이 이 수혜가 될 수 있다. 왜냐면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4분기부터 이제 새로운 선박 투입 효과, 그리고 이 동원산업이 선망선을 총 17척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신조선 한 2대를 추가적으로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또 2대의 신조선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4분기부터 이번에 투입하는 신조선 효과, 그리고 내년도 초까지 또 투입되는 신조선의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어가 수준,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어가 수준에서는 영세한 선박들이 수익성을 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고 자본력이 있는 이 업체들이 이번 어려움을 겪고 나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력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중장기적인 기대감이 충분히 살아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뭐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면 바닥권이 한 28만 원 정도 했었고요. 지금 30만 원 수준인데, 저는 뭐 30만 원은 어느 정도 좀 이 바닥권으로 지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한 30만 원 초반대, 지금 가격대보다 한 음봉 정도 하나 더 나오면 충분히 좀 매수 고려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부터 30만 원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와 하이모어리 스마트 TV 공동 출시하는데 독점적인 공급, 이 부분이 또 부각이 됐네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죠. 알리바바가 이 중국 최대의 전자제품 생산 업체인 하이얼과 손잡고 홈쇼핑 시장을 겨냥한 스마트 TV를 공동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좀 돌았고요. 이 크루셜텍 같은 경우 중국 하이얼 쪽의 스마트 TV용 리모컨에 OTP라고 하는 옵티컬 트랙패드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맞물려서 크루셜텍의 이 OTP 공급 양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중국 매일경제신문 등에 따르면 이제 하이얼과 알리바바가 베이징에서 하이얼 알리TV 출시 기념 설명회를 열고, 이제 양사가 2015년까지 알리바바의 홈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시스템이 내장된 스마트 TV 400만 대 판매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맺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중국 업체들의 어떤 빠른 성장을 좀 봤을 때는, 만약 이게 또 시작이 된다면 크루셜텍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 TV를 생산하는 완제품 생산 업체, 전자업체들도 조심은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경쟁력의 차이겠지만 중국의 어떤 기술 발전 속도를 봤을 때는 관가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중공업입니다. 20년 만에 파업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 조선주들이 유가 하락에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같이 살펴봐 주시고요. 한국전력은 주가 하락이 과도했다는 우려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웹제는 모바일 게임이 중국 흥행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현대중공업이 20년 만에 파업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꼭 파업 때문에 하락을 한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조선사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띠고 있는데, 뭐 계속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유가 하락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전방 산업 부분들에도 조금 우려감이 발생하면서 조선주들, 뭐 조선 3사 모두 약세를 띠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5%대, 삼성중공업이 한 4에서 5%대,
대우조선해양도 한 6%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삼성중공업은 뭐 개별 악재가 나왔었잖아요. 이전에 한번 삼성 엔지니어링 합병 취소 얘기 나오면서 뭐 지금 오늘 하락이 나오면서 신저점 갱신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6%대. 대부분 전체적으로 조선사들 안 좋다. 뭐 고부가 같이 선박이 판매가 잘 되든 뭘 하든 조선사들은 지속적으로 조금 더 내년 상반기까지 혹은 내년까지도 좀 수익성이 좋지 못할 수도 있고요. 워낙에 중국에서 치고 나오는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앞으로 꾸준하게 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는 거 좀 올라왔을 때 반등을 준다라면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좋다. 추세를 전환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뭐 아까 항공주랑 비슷한 이유로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연료 발전을 했을 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석유라든지 가스로 발전하는 그 설비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동반적으로 가스가까지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발전 단가가 떨어질 것이고, 뭐 발전 단가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뭐 공급 가격을 낮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겨울로 갈수록 전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 상당히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충분히 주가 차익하고 배당 수익까지도 동시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46,000 정도 안착이 확인된다라면은 5만 원대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웹젠이 그 전민기적이라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이 있는데 이게 그 뭐 시청자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뮤라는 게임이 있어요. 10년 전에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게임인데 저도 한때 많이 했었는데요. 그것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에서 서비스가 확정이 됐고요. 사전 등록 그 수가 200만 명을 돌파시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 다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미 주가 선 반영되고 있다는 부분들. 최근에 그 뭐 한빛소프트라든지 뭐 다른 게임 회사들 보신다라면은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연일 급등세를 띠다가 정작 신작 게임이 발표가 된 이후부터는 주가 흐름이 약세를 띄었던 걸 반영한다라면은 웹젠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13,000원 정도 있던 주가가 한 3일 만에, 4일 만에 한 30-40% 정도 주가가 올라왔다는 걸 감안한다라면은 서서히 조금 차익성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 오늘도 상승폭 키우기보다는 19,000원, 2만 원에 대한 저항대에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신다라면은 무리한 추격 매수는 조금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메리츠송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시장 거래 대금 저조가 지속되고 있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미증시 휴장 속에 쉬어가는 흐름이 전개될 전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자사주 매입 및 지배구조 이슈로 삼성 및 현대차 그룹이 재부각되고 있다.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연말 소비 시즌을 즐기자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 거래 대금 저조가 지속되고 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세한 전략 세워주시죠. 네, 계속해서 시장은 뭐 4조 원을 이렇게 뭐 넘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 그 거래 대금의 저조 현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은 뭐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약간 디커플링 돼서 움직인 지 오래됐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좀 연말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을 보기보다는 그 업종 그리고 종목에 대한 특징을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대형주 중에서 가장 연말까지 핫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지금 삼성 SDS 상장 이후에 다음 달 18일 날 또 상장 예정에 있는 공모 예정에 있는 제일모직까지 해서 삼성 지배 구조와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삼성 SDS, KCC는 제일모직 지분 17% 정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트레이딩 바이로 좀 접근해 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형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종목의 이제 투자 한도 때문에 그 양도소득세 투자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중소형주 시장의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낙폭이 큰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오른 종목 좀 조심해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은 중국 관련 소비주들 중에서 화장품주들이 조금 다시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지금 한국 화장품도 마이너스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 한국콜마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 좀 4%대 상승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당분간은 좀 등락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으로서는 좀 바람직한 그런 업종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명수 예병군이 아니라 정재현 멘토입니다. 오늘도 제가 좀 대신해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잠깐 일이 있으셔가지고요. 제가 다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약보합세로 좀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죠. 1977포인트대. 네, 코스닥은 545.46포인트 약 약보합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종목별의 흐름들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일단 오전장에 체크를 해봐야 될 종목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좀 될 겁니다. 삼성전자의 흐름들을 왜 체크를 해야 되냐면 자사주 매입을 하기로 했죠. 그렇게 되면 차별화가 진행될 그런 소지가 좀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30만 원대, 이 130만 원권역을 안착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있죠. 일단 130만 원짜리대가 넘어서면 아무튼 이 자리대는 좀 저항 자리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대충 따져보니까 월 하루 평균 약 한 5만 주 정도씩 매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 시가총액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준다라면 다른 종목군들 밀릴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재미없는 그런 시장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화학 섹터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 감산에 대한 부분들, 그럼 그걸 별다른 코멘트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화학주들이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조선주도 급락을 해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이 변동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흐름들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보게 되면 저점과 고점을 서서히 좀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MSCI 한국 지수를 보게 되면 여전히 좁은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외국인 쪽에서 보는 시각이 우리나라 시장을 그렇게 크게 호전적으로, 호의적으로 좀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일단 오전장에 체크를 해봐야 될 이 종목군들이나 섹터, 업종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소형주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무 중소형주나 좀 보는 게 아니라 실적이 나와주는 그런 중소형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단적인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SH에너지화학이라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이 기업을 보게 되면 11%대 급등이 좀 나오고 있죠. 그죠?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얘가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들, 이 친구가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들을 아마도 막상막하 투명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오늘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HTS 상에서는 나와 있질 않아요. 자, 보자고요. HTS 상에서는 2분기 실적밖에 나와주고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실적이 좋은지 알까요? 이거는 단순하게 검색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DIRT 공시정보 시스템을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SH에너지화학 검색을 해보고 검색을 눌러보게 되면 분기보고서가 이미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죠? 어제 11월 27일 날 실적 발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HTS상에서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체크를 해서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나오나. 체크를 해서 보시게 되면 요 아래에 재무제표가 있어요. 재무제표를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가 쭉 나오죠. 여기서 딱 보게 되면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보다 약 한 10% 정도 좀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영업이익 보세요. 영업이익. 매출이 10%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4배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4배는 너무 심했고 3배가 조금 넘죠. 매출은 10%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3배가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즉 영업 잘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당기 순이익 보자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꼴랑 2억 벌어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발표한 거는 약 50억이죠. 이건 몇 배예요? 25배가 되나요? 엄청나게 실적에 대한 증가가 됐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신다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보다는 먼저 기술적인 분석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적을 파악을 합니다. 지금 11월 하순입니다. 11월 하순이면 이제 중소형주들이 실적 발표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많이 하는데 대부분 아마도 11월 달이 이제 12월 달로 넘어가도 11월 달 3분기 실적 발표를 이 HTS상에서는 확인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용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 방법을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진행을 했으니까 수월하게 좀 종목을 찾아볼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다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을 보자면 지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갖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사조시푸드 한번 보자고요. 사조시푸드. 사조시푸드도 보시게 되면 일단 차트 모양새는 괜찮아요. 그죠? 항상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정배열 초입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을 갖고 봅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란 말이죠. 정배열 초입인데 최근 들어서 상승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에서 이 종목 괜찮은데? 사조시푸드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실적을 봐야 되겠죠. 자, 실적을 한번 쭉 내려서 한번 보자고요. 실적을 보니까 얘도 이 친구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딱히 나온 게 없습니다. 3분기. 그럼 어디를 가야 되겠죠? 인터넷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조시푸드 한번 보자고요. 사조시푸드를 해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 이 친구는 24일 날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미 나와 있었는데 HTS상에서는 나와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클릭해보자고요. 클릭해보고 나서 쭉 아래에 재무제표 클릭을 하시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재무제표 등 해서 나온단 말이죠. 밑으로 쭉 한번 내려보세요. 매출은 늘어난 게 별로 없네요. 보니까 한 5%가 5% 채 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9억이었어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러면 늘어나는 폭은 5% 채 못 늘어나야 될 거란 말이죠. 근데 보면
56억이네요. 많이 늘었단 말이죠. 그죠? 또 하나, 당기 순이익을 보게 되면 작년 3분기엔 26억 했습니다. 근데 올해 3분기 보니까 44억 했어요. 실적이 돌아섰다는 얘기겠죠. 작년 동기 대비보다 늘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들은 HTS 상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보자고요. 차트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24일 날 실적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24일 날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적게는 뭐 10% 이상 상승을 했죠. 이 부분들만 잘 활용을 해도 여러분들 이 어닝 시즌 막바지에 실적 좋은 주식들을 20% 이상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노하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 선물입니다. 일단 이 방법을 다시 12월 달이 넘어서겠죠. 1월 하순경에 다시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좋은 결과물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는 예병구 멘트 여기서 간다 훅 간단가 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훅 간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갑자기 급등이 나오게 되면 안 되거든요.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한번 좀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이넥스 같은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돼요. 바이넥스. 예. 바이넥스를 보시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막상막하 투매쇼 종목입니다. 근데 아는 사람들은 이 종목을 이거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근 시장에 이렇게 빠져내려왔을 때 이거 매도치고 나오세요라는 종목 상담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저 혼자 비웃었거든요. 이거는 빠질 수가 없는 주식입니다. 또 하나, 빠진다 손 치면 매수를 하면 돼요. 저희는 그래도 매수를 했습니다. 왜? 이 기업이 꾸준하게 실적이 나와 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죠. 자,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1분기 때 3억, 2분기 때 14억 했습니다. 3분기 때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하시죠?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잠깐 한번 볼까요? 나왔나 안 나왔나? 자, 바이넥스를 한번 보자고요. 바이넥스 안 나왔네요. 근데 기업 IR 즉 홍보는 되게 많이 하네요. 이 회사가 자신이 있으니까 홍보를 하겠죠.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실적이 괜찮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일단은 염두를 해 두시되, 매일 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런 종목군들 공시정보 시세에 검색을 하는 겁니다. 검색을 하고 난 이후에 보시면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10,000원 이하권역 9,800원 이렇게 조금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9,800원 정도로 좀 적어놨는데, 10,000원 이하권역에서는 관심 있게 보셔도 돼요. 9,800원 이 자리대에서는 관심 있게 보셔도 됩니다.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시장에서는 이 기업이 4자리 숫자에서 놀 게 아니라 5자리 숫자에서 놀아줘야 되는 주식입니다. 내년에 아마 성장을 꽤나 많이 할 거예요. 최근에 급등 났던 부분들은 그게 있었죠. 하나케미칼, 바이오시밀러를 바이넥스가 생산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턴어라운드를 제일 좋아합니다. 실적이 안 좋았다가 좋게 이제 증가가 되는 기업, 그 기업이 바로 바이넥스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요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도 다른 강연회 때, 이번 주에 강연회 있죠?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 두 번째 종목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SH에너지화학이에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3분기 때 실적이 좋습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정부 정책까지도 맞물려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SH에너지화학이 전날 이거래일 전에 급등이 나왔던 게 뭐 셰일가스에 대한 얘기들 나오면서 했단 말이에요. 자회사 미국의 셰일가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셰일가스 하게 되면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세원셀론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도 유심히 좀 보시고, 아마 SH에너지화학은 4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관심 있게 볼 줄 아는 그 센스가 필요하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이 부산에서 강연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부산 지하철역 1호선 시청역 2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국민연금 부산회관 16층에서 열립니다. 참가비는 무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 일요일에는요. 서울로 다시 올라옵니다. 시간은 1시간 땡긴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 우리투자증권 목동지점입니다. 오목교역 1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올라오시다 보면 웨스턴 애비뉴 4층 건물에 있거든요. 그 건물에 이마트가 있어요. 이마트 건물 4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참가비는 마찬가지로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공개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샘플럿으로 접속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예병구 멘토님이 다시 나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